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이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자, 오늘의 맛수 두 분은 여야 각 당에서 총망받는 초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구 의원.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게 총선 가늠자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태경 삼선 의원의 서울 험지 출마로 여야 모두에게 그 불똥이 옮겨가고 있고요. 또 김행 여가부 장관 자진 사퇴로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자, 국민 맛수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6달 남았죠. 그런데 민심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겨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자, 17% 차의 그 승리였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표였죠. 국민의힘이 충격이 더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비록 험지라고는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2%밖에 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하고 지방선거에서 붙었을 때 14%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김병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권 심판까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내년 총선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번 선거는 그 지역적인 좀 특수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저희 당의 후보였던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 때 청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그 뭐 법원의 판결 재판에 따라 이제 청장직을 이제 내려놓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후보 자신의 개인적인 그 귀책 사유가 있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가 후보로 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강서 주민들의 좀 반발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가 우리 당이 뭔가 우리 당의 잘못으로 선거를 하게 됐는데도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지 않고 너무 좀 큰 소리치며 요란하게 선거 운동을 한 게 오히려 또 지역에 좀 반발을 일으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네. 지역의 특성은 분명히 있었죠. 음. 하지만 정권 심판에 대한 강서구민의 의지, 또 서울 시민의 의지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을 거스르는 오기에 가까운 이 사면과 그에 따라서 공천이 가능하게 된 이런 상황이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병욱 의원님처럼 이 공천이 맞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사면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당에서는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이 됐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라는 느낌이 강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권 심판론으로 구도가 짜이는 것을 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아무래도 구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이 원하지 않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로 갔고, 거기다 더해서 이 강서구청 특히 이제 김태우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이제 보궐선거를 야기하게 된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여당의 큰 패배로 돌아갔는데, 과연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추세가 내년 총선까지 저희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 기준으로 딱 180일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6개월은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낮은 자세로 선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제 선거 현장에 가보셨겠죠? 뭐 총력적인 지원을 했으니까. 자, 김병욱 의원에게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좀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이 밀어붙이면 여당 입장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뭐 자전거를 혼자 끌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의 뭐 한다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 아닐까요? 과거에 저희 당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이거나 저희 당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 이런 보궐선거를 치를 때 뭐 아까 자전거 유세를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나홀로 선거 운동을 예. 하면서 또 이 반전을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네. 후보가 홀로 이제 유세 현장을 다니거나 주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비가 오는 거리에서 혼자 뭐 인사를 하면서 읍소를 한다거나 좀 이런 전략을 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선거를 지금 당대당 선거로 좀 치른 거는 조금 오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결과를 우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변화나 맞춤 전략을 잘 짠다면 저는 이번 강서구 청장 선거 패배가 다음 총선에 저희 당의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좀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보면 처음에 우리가 대만하고 야구했을 때 4대 0으로 졌어요. 예선전에서는. 근데 나중에 결승 가서는 또 대만에 맞는 선발 투수도 잘 내고 작전을 잘 짜서 2대 0으로 이겼단 말이죠. 결국은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그 충분히 전략을 짜고 또 변화를 시도한다면 다음 총선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큰 표의 승리를 예감을 했습니까?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에서 15% 차이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비공식 여론조사들을 했기 때문에 네. 추이들을 봤었으니까요. 근데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온 이제 상황이었는데 제가 현장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일단 국민들이 이 이념 전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구나. 이거 정치권에서만 이게 치고받고 하는 거지. 이분들은 이제 민생과 이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민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꽤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잠재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예상하고 있는 성장률이 1.5%.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장만큼도 못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도 어디 경제 칼럼을 봤더니 정부의 재정 기여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회수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일단 건정성만 더 중요하게 보니까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 자영업자, 청년, 노령층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분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느꼈던 게 국민의힘의 고정적인 지지층은 변하지 않지만 소위 스윙보터 중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은 경고를 해야 된다. 저희한테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하시면서도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김병욱 의원이 이제 지역적 특수성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강남 지역하고는 다르긴 한데 마곡지구라고 있어요. 근데 신도시 지역인데 여기서 크게 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20개 행정동에서 13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었는데 전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 2030 중도층이 다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위기감이? 앞서 말씀하신 마곡지구가 어떻게 보면 뭐 전통적인 어느 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면서 예. 화이트 칼라와 중산층 이상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결국은 아마 그 대표적인 서울의 그 중도층 밀집 지역이 아닐까. 스윙 보터층들이 네. 여기에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마곡에서 표를 얻는 당이 전국 선거에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 안에 마곡이라는 지역의 그런 어떤 전국 선거 결과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마곡에서 이번에 졌다 대선에서는 이겼는데 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층, 중산층에 대한 그 집중적인 좀 공약을 할 수 있는 당내 변화와 어떤 개혁 이런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승리에 도취하면 내년 총선 망한다 이런 경각심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맞나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의 메시지가 결국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 3번의 서울 수도권에서의 선거를 패배하면서 느낀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이 마곡 지역의 화이트 칼라 중산층의 어떤 변심, 선거에 따라서 특정 당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번에 이겼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강하고요.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어느 누구도 지금의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갈 거다라고 확신하는 분은 없고 수도권 의원들은 오히려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죠. 이번 선거는 순수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 아니면 공천 실패에 대한 견제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 민주당의 적극적인 선거 전략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줬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그거 마음에 든다라는 분위기는 냉정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180일 남은 지금 저희가 이 스윙보트 중도층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승리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당이 조금 더 이제 이념보다는 민생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하고의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제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민생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내에서 좀 전략을 일찍 세워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쇄신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느냐는 그런 논란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자 혁신위를 이제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모셔왔는데 처음에 그 혁신위원장이 또 개인적인 사유로 또 물러났고요. 또 새롭게 혁신위원장을 다른 분을 모셨는데 예. 결국 오히려 혁신위원장이 당을 더 좀 어떻게 보면 망친 꼴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 대표를 바꾼다는 게 오히려 상당히 더 당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 대표를 바꿔서 비대위로 간다는 주장이 그래서 당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좀 탈바꿈 시키자, 당의 자율성을 높이자, 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을 주도하자, 이런 논의가 더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변화에 저희 당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지 비대위 전환 이런 건 좀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번 선거 압승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공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대걸레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맞았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종의 이제 페니실린을 맞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선거 전에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지지도 아니면 당내 장악력 이거는 되게 강화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선거에 우리 당의 지지층이 약간 평소보다 더 많이 선거에 임한 분위기는 있죠. 당내 갈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지지층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거의 결과가 저희가 원래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비명계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죠. 뭐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결과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 믿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서 맞는데, 이제 선거 전략의 문제인데 내년 총선까지 계속 정권 심판론으로 가서 우리가 이게 소위 통할 거냐. 근데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데, 당의 자율성이나 국정 주도를 여당이 하겠다. 이게 만약에 되면 저희 선거 전략에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되면 저희한테 불리하죠. 근데 과연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의 자율성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 용인을 해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선거 전략도 이제 바뀔 텐데 아무래도 저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 번째 심판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한 행보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냉정하게 저희가 야당으로서 당장 뭐 어떤 뭐 미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준비를 그래도 하겠지만 국민들이 그런 걸 갖고 내년 총선에서 선택을 하실까? 이거는 여야가 어떻게 마음을 먹던 아무래도 정권 심판의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당이 조금 선거 전략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느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저도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보면 벌써 이제 비운개 목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론 거론하고 있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패배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 요소는 없나요? 일단 뭐 홍준표 시장님이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이전부터 계속 좀 일종 당의 비주류 같은 그런 입장에서 계속 당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지금 당의 뭐 새로운 목소리는 아닌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당 밖에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우리 당 주류나 당 지도부에서 너무 조금 너무 약한 좀 작은 비중을 뒀던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목소리들도 수용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지금 변하고 개혁을 해야 되지만 질서 있는 변화, 질서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도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와가지고 기둥 다 뽑아버리고 당 집을 새로 짓자는 건 오히려 당에 더 무질서, 혼란만 더 초래할 거고 질서 있게 바뀌어 나가서 지금 당장 그 당이 좀 더 주도하자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국가 재정으로 좀 국가 경제 기여하자고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긴축 재정을 하는 이유는 지난 코로나 과정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재정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민들도 어려워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긴축 재정을 하자는 건데 다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건전 재정을 하다 보니 조금 피해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 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이 집권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증액을 한다거나 하면서 당이 좀 국정 운영을 주도해 나가면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회복을 하면서 집권당으로서의 힘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국민들한테 신뢰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보면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첫 번째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다. 두 번째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 성격이 있고 결국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모아지거든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병우 의원님, 네. 대통령실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정권 출범 후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또 총선 출마 의향이 다 있고 그분들은 이제 곧 연말이 되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에 나가서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로 가야 될 거고요. 아마 내각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다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각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제 불통, 오만 이런 그 네.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고 보면 그 기자들과 만난 지도 오래됐어요.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지금 뭐 답이 없고 김병우 의원님 어떤 해법이 있어요? 네, 저는 김한규인데요. 네. 저는 세 가지 오늘 뭐 대부분 나온 건데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께서 좀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가위 소속이라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아니면 후보자가 강서구청 선거 전에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 대통령이 또 여당이 민심을 고려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앞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념 전쟁 말고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겠다. 제가 볼 때 여당 지도부하고만 논의해도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두 번째는 야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해야죠. 지금 기자도 안 만나셨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얘기를 못했는데 아니 뭐 서로 안 좋아하시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돌파구를 마련해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선거 전까지 그래도 국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제대로 된 법안이 더 통과될까? 그냥 특별히 쟁점이 없는 그냥 누구나 들으면 좋은 법안만 지금 통과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뭔가 태도 변화만 하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얘기인데 저는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만 포용해도 굳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분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저희는 엄청나게 긴장할 일인데 왜 쉬운 길을 안 걷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약간 연예인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유머가 좋은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정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유권자도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자꾸 스펙트럼을 좁히는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당을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희한테 반사적 이익이 온다는 걸 아시면 좀 태도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에서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김만규 의원님 저희 당에 한번 특강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생각에 동의하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도 생각이 있으신 거고 뜻이 다른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여당에서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당 구조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좀 이 수직적인 이 조직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변화를 뭐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천명한 게 3대 개혁이었습니다. 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사실 이거 하면 어떻게 보면 손해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하고 있고 한미일 공조를 연대를 튼튼히 하고 있고요. 또 남북 관계가 있어서도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봤지만 우리가 전방에 지금 거의 다 무장 해제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지금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후퇴하고 양보한 거를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면 무한한 책임과 역사와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왜 국민들은 몰라줄까, 집권당은 몰라줄까, 야당은 몰라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비켜보면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좀 몸에 힘을 뺄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골프할 때 흔히 저는 골프를 잘 못 치는데 힘주면 어깨 힘이 들어가면은 뭐 오비 난다고도 오비가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하면은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기조는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 보여주실까요? 네,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죠. 자,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아주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선당 후사 자세로 사퇴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형식은 이제 자진 사퇴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올해 들어 특히 이제 윤 정부 들어서 5번째 낙마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운영 방향 기조는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나 태도의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대화의 면을 좀 넓혀가면서 조금 다른 목소리도 좀 듣는 그런 그 형식을 좀 밟아서 좀 협치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가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게 사실은 어떤 주장이지 그게 팩트가 다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중간에 나갔던 건 사실 좀 상당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후보자가 했다기보다는 좀 저희 당의 의원들이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왜 어떻게 만약에 여야 간에 뭐 승강이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국회 상임위장에서 여당이 퇴장하든 야당이 퇴장하든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 의원들이 퇴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후보자에게 나가자고 하는 건 정말 큰 실수였고, 오히려 후보자를 더 지금 이렇게까지 사퇴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그 장면이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 쪽에서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김한규 의원님. 고 이제 여가위 인청부터 얘기하면 제가 여가위원이니까 김병욱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10시 반에 이제 파행이 됐어요. 1시간 30분이 남았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의원이 나가자 해서 이제 나가셨는데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당 의원들이 야당 그 출신 위원장의 사과를 얻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여야 간의 싸움을 해야지, 후보자는 모른 척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자리를 지켰으면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은 한 방이 없었다라고 주장이 하는데 결국 정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데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태도하고,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뭔가 의혹 제기가 있으면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의혹이 있으면 고발하세요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거든요. 그거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형사 범죄인인지를 확인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아니면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 자질 이런 것들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라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이게 잦은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당의 의사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도 김행 후보자는 기자들한테 계속 보도 자료를 문자로 보냈어요. 네. 본인이 억울하다고. 네. 그런데 갑자기 사퇴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당에서 여론을 잃고 대통령실에 뭔가 강력한 의사 전달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무리 여당이 강하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강서구청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전 국정 기조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보궐선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거는 국힘 지도부도 알았을 텐데, 어차피 이렇게 자진 사퇴할 거면 선거 전에 직전에 하든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가부라는 게 상당히 저희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가부 해체를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여가부 장관이 또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저희 당이 추진하는 여가부에 대한 해체라기보다 사실 여가부 재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를 어떤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장관 청문회에서 또 무너지면 이런 여가부 해체와 정부 조직 개편의 동력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여가부 인사 청문회 끝나고 후보자를 그냥 뭐 쉽게 빨리 이제 뭐 사퇴시키고 한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후보자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 억울한 면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선거 결과가 이래서 후보자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이 져야 할 책임까지도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도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 격차가 많이 좁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하루 정도면 모든 이슈들이 잘 퍼져나가고 국민들이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언론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임명하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절차상은 뭐 다시 송부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한 5일 이내에는 강행 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이후에라도 대통령께서 태도 변화를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이 김현숙 장관도 현재 여전히 장관직을 갖고 있고 아마 이번 국감도 김현숙 장관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김행 후보자보다 김현숙 장관이 오히려 더 여가부의 어떻게 보면 해체 내지는 기능 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 자체의 인사 검증을 조금 더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이 국회에 좀 그대로는 아니라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인천 국감에서 하신 얘기가 본인들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뿐이지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법무부 인사정보단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기존의 민정수석실보다 더 나은 인력과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서 공식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다음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어떤 분으로 임명하는지도 국정기조 전환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민심이 이 옐로 카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획기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비서실장 교체라든가 어떤 수석들 교체를 통한 어떤 쇄신. 두 번째는 지금 야당과의 대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 형식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 이런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나 있어 보입니까? 우선 그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뭐 쇄신일 수도 있고요. 변화는 또 예고된 상황입니다. 사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그 내각과 대통령실을 채우게 되면 거기서 좀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기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들 같은 경우에 좀 관료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자 출신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서 좀 정치를 하는 협치를 하는 그런 좀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우리 정부나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영수회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뭐 구시대 유물이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과거에 민주당의 대변인 할 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틀 자체가 좀 너무 정치적인 상황이 틀인데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많은 그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여야 간에 과거에도 사실 원내 대표가 뭐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정기국회 중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선 원내대표단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뭐 대통령과 만나서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7차례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때 여소야대였거든요. 근데 이회창 그때 한나라당 대표하고 6차례를 만났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4차례 야당 당수와 회담을 했는데 자신을 반대하는 김영삼도 만났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상황 변화 가능성은 있죠. 당장 대법원장을 새롭게 저희가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실에서 예상 후보자들을 갖고 야당들 찾아다니면서 의견들 구하고 그러죠.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거를 타개하려면 여당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실에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정치인 출신이고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충분히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설명을 하면 대통령도 뭐 사실 대통령께서는 더 뭐 올라갈 자리도 없고 선거가 더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고집을 피우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여당 지도부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영수회담이 어려우면 그냥 지금 각 정당 대표들을 다 데리고 논의를 하시거나 충분히 모양새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당선인께서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실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만나면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항상 싫은 사람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름 호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본인의 장점을 활용을 못 하시는가?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하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되게 긴장을 하고 내년 선거에 조금 더 이제 낮은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 텐데 지금처럼 하시면 국민들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승자의 아량, 힘 있는 사람의 배려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보실 것 같으니 한번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다음 주제 없으면 다음 주제 넘어갈까 한데요. 네, 뭐 저희나 민주당이나 사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비명계가 민주당의 전진 배치가 되어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좀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각 당이 그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은 국민들이 그만큼 더 좋아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지금 여권에서는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불붙고 있죠. 부산이 지역구인 삼선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현재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삼선 이상 의원이 74명, 24%입니다. 또 같은 지역에서 삼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추려보면 48명. 자, 이 48명이 험지 출마론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30명, 훨씬 많습니다. 국민의힘 14명이고요. 두 분이 이제 초선이시니까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우시잖아요. 이 험지 출마론 중진들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호남 지역 또 국힘은 영남 지역이 사실은 주무대인데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고 지방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갑자기 수도권에 나오라고 하면 그분이 수도권 사정도 잘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서울 강남에 사는 분 입장에서 광주에서 국회의원 삼선한 분이 지금 없는데 와서 우리 지역의 민주당 후보다라고 하면 저는 무시당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험지 출마를 중진한테 요구하는 게 마치 혁신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뭐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엔 중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중진, 존재감이 없는 중진, 어떤 다른 거물급 정치인 주변에서 그냥 초선 의원처럼 활동하는 중진이라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미래가 기대되는 인물로 교체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게 혁신인 것 같고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진이 48명이나 있는데 예. 저 같은 초선 이런 데서 방송 발언하면 바로 어디선가 그런 얘기 했대라고 한 말을 하시면 위축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전 중진이면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후배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우 의원은요. 뭐 김한규 의원님 말씀 다 맞는데 하여튼 복잡한 다른 그 기저의 그 환경이나 상황 다 차치하고 하태경 의원 이번 그 서울 출마 그 해운대 불출마와 서울 출마 이 선언만 놓고 보면 정말 좀 훌륭한 결단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희생적인 헌신적인 예. 결단이고요. 정말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국회의원이 이제 3선 이상 되면 이제 4선 5선 되면 중진 원로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네. 그렇게만 선수만 높아졌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뭔가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한 지역에서 정치만 한다고 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국민적인 이제 신망을 받는 지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전 이런 정치적인 승부수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국회에서 선수만 높은 원로가 되지 지도자는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중진들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도 그렇고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좀 30대 40대 젊은층이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출신 지역이 뭐 좀 호남이 인구가 원적이 호남인 유권자가 많다거나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계속 그냥 선수를 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호남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띄거든요. 아 영남에서 공천 받아서 그 호남에서 공천 받아서 선수가 높지라고 눈에 띄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그게 약간 그런 면에서는 비난이 좀 자유롭지만 사실은 영호남 못지않게 특정 정당의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다선을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환갑이 넘었고 해서 한번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희생이나 아니면 당을 위한 뭔가 기여 뭐 이런 걸 좀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지역이나 대상 의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전체로 봤을 때 민주당 상대당 후보와의 가장 격차가 크게 당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이겼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도층에 뭔가 어필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번에 정말 다음에 성공해서 4선 의원이 되면 당의 좀 지도자로서 입지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하태경 의원이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 정청래 잡으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마포에서 이제 친명계 수석 최고위원인 이 정청래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급을 좀 높여라. 한동훈 정도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의원님 이게 붙으면 재밌어지겠죠? 뭐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미디어 정치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하태경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두 분이 방송으로 특히 또 두 분이 같은 방송도 했고 그래서 인지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재밌는 선거가 되겠죠. 이 마포라는 지역이 원래 민주당의 좀 텃밭이긴 한데 최근에 뭐 아파트 입주 등으로 약간 이제 그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좀 줄어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도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 지역에 국민의힘에서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또 이름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름 가능성을 다 보고 서울 49개 지역 중에 한 군데를 본다라고 생각 드는데요. 저는 하태경 의원은 그런 노력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태경 의원처럼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나 가능한 일이지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나 저희 수도권 의원들 3선 의원들 중에 국민들한테 사진 보여주고 이거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국민들이 주관식으로 답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과 같은 선택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한테 하라고 해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태경 의원이 뭐 해운대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도 부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데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난지 모르겠고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서울 강남에서 출마해서 가장 큰 차이로 서울에서 떨어졌거든요. 저한테 이긴 분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안타깝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때문에 이긴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제는 고정 지지층이 되게 많아졌고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태경 의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가셨어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정청래 의원 지역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남 호남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에서 민주당세가 특정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뭐 구로라든가 그러니까 마포 중에서도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특히 민주당세가 또 강합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거기 가라는 건 너무 좀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사람을 모는 거라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또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남 지역구로 와주시면 땡큐다. 뭐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장 솔선수범하면 좋겠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우 의원님? 그냥 정치를 너무 좀 희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무슨 이걸 장난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고 다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호남 지역에 우리 지지세가 약한 곳에 뭐 진력을 다하고 있느냐, 뭔가 진심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차원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하람 위원장님이 뭐 자기 띄우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연고가 있는 분들, 호남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네. 그쪽에 출마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의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한테 가라고 하는 건 천하람 위원장님이 자기 대구 출신인데 순천 가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가능하고 그래야 되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모델이 있죠. 종로에서 부산 강서갑인가요? 그걸로 예. 옮겼죠. 물론 이제 졌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원래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네. 종로에서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떨어지면서 결국 인간 노무현의 어떤 서사를 쌓아간 건데 그거는 이제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고도 없이 김기현 대표한테 호남에 가서 나가라는 거는 저는 호남 유권자들한테 진짜 정치를 희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통이 사실은 험지 출마론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도 옮겨 붙었어요. 네. 자, 이원욱 비명계 민주당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면서 성남에서 시장 2번, 또 경기도지사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바로 당 대표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당내 없기 때문에 만일 불출마 또는 타 지역으로 가는 데 대한 선택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 그런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분당 가서 안철수하고 좀 붙어라.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안철수 의원만 좋은 일이라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안철수 의원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분명히 분당 갑을이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 5군데 뽑는 데 중에 그 2군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되게 유리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 나가라는 거는 사실 당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는 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지 어디서 출마할지 자체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승부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내에 진입해서 본인이 지도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내년 총선에서 그냥 가만히 당대표로 지휘해서는 이제 승리를 하더라도 본인의 성과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뭔가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저희는 보는데 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 대표 이재명 대표님은 저희가 예측은 못하는데 그냥 지금 개항해서 다시 출마보다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인천 계양구 주민들이 약간 좀
딱합니다.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 국민의 대표로서 이제 국회에서 뭐 국정에 관한 뭐 사무를 보기도 하지만 자기 해당 지역구를 좀 살피는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치적인 고향인 그 성남 분당이 아닌 동시에 선거가 열렸는데 작년 보궐선거가 계양으로 갑자기 가서 사실 그거는 당선 이기로 간 거죠. 지금 판교에서는 선거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계양으로 간 건데 그래서 또 내년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계양구 주민들은 조금 좀 지역구 국회의원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재명 대표가 다시 계양구에 출마하는 건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또 분당으로 가는 것도 좀 아까 얘기는 좀 희화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선택을 출마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례 순위를 받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재선이 되는 게 정치적 목표는 전혀 아닌 네, 분이고 네. 결국 국회에서 보면 그런데 원내하고 원외하고는 입지라는 게 사실 많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초선이 돼서 당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새롭게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아무리 정치의 고관여층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근데 냉정하게 정치는 일단 승리를 해야 살아남는 거고 그래야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출마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원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적 비판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다음 총선에서 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을 열심히 잘 바꾸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